요식업집이지 아니, 행사장이 그러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 장소로 다시 잡은 장소에 여기는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여기 서비스 주세요. 그것도 그러면 사장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해요, 사장님 집에서는. 음식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날 저희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은 아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이 행사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요식업장이에요. 행사장이 망할 뻔했어요. 아니, 행사장이에요. 요식업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서 행사가 돼요. 요즘 한정식 집들 다 돼요. 그럼 되는 집을 잡으셨어야지, 처음에. 지난 3월 말 경기도의 한 식당으로 예약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4월 26일 금요일 날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조금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날 꼭 하실 거죠? 저녁에 그러면. 예. 4월 26일 금요일. 네. 네, 알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100명분의 식사를 예약한 건데요. 이후 사전 답사차 식당까지 찾아와서 꼼꼼하게 음식도 먹어보고 내부 이곳저곳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식당은 예약 당일 단체 손님을 받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약 3시간여 전 돌연 취소 전화를 받습니다. 대체 그날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식당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6년 장사 와중에 이런 노쇼는 처음이다. 네, 그 한정식집을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의 제보인데요. 그 지난달에 파주에서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 또 그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말에 제보자 식당으로요. 그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100명 단체 식사가 혹시 가능하냐, 메뉴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듣더니 예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3일 뒤에 관계자 2명이 심지어 사전 답사까지 나왔습니다. 오. 여기가 뭐 100평 규모고요. 13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도 둘러보고 심지어 음식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4월 26일 저녁 6시 100명이서 표고 탕수에 잡채 포함 25,000원짜리 메뉴 하겠다 확정을 했고요. 원래 예약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 방문까지 다 했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 예약 취소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일단 믿고 사장님은 예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전 답사까지 올 정도면 보통 의전이 아니네요. 엄청나네요. 예. 자, 근데 100인분 네, 이거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일 아닙니다. 지금 탕수, 버섯 표고 탕수육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버섯 불고기도 끓여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접시라든지 그릇 같은 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40인분을 40만 원치를 추가로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걸 하고 100인분이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미리 다 준비를 좀 많이 당연하죠. 해야 됩니다. 리스트에서 장도 다 받고요. 그렇죠. 저런 식으로 아침에 쌀도 씻어서 불려두고 잡채가 또 중요하거든요. 잡채 하려고 채소들도 다 장만해두고 중요한 메인인 버섯 불고기 같은 것도 끓여뒀는데 그래서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다 점검을 그렇죠.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100명이 왔을 때 와서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미리 다 세팅을 해놔야지. 자, 사장님은 이 단체 손님 맞이로 아침부터 저렇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막 동분서주하셨는데 예약 5시간 전에 관계자들이 식당으로 왔답니다. 그런데 예약 과정에선 언급한 적이 없었던 얘기를 갑자기 5시간 전에 툭 꺼내드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분이 납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무슨 행사를 할 거래요. 시장이 오신다고, 시장님이 오실 거라고. 저희가 어떻게 뒤를 돌아 밥을 먹냐고 하면서 자리 배치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면 알겠지만 큰 홀이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약간의 이제 파티션 하나와 그리고 이제 의자 배치를 다 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몇 개 고친다고. 자, 뭐 지금 한 지역 매체에선 부시장이라고 하고 지금 사장님이 전해 듣기로는 시장이라고 분명 들었다고 하시고 뭐가 됐든 시장단, 남양주시 시장단이 행차를 하시니 이 식당 자리 배치를 바꿔놔라. 네, 그렇습니다. 예약 당일에 이제 한 5시간 정도 전에 그때 그 사전 답사를 왔던 관계자랑 다른 두 분이 3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이제 뭐 시장단이 오니까 이렇게 등을 보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일렬로 이렇게 쫙 파티션 다 없애고 테이블하고 의자를 다시 놔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협회에 와서도 지금 이대로도 잘 드시고 갔으니까 파티션은 그냥 이대로 두고 그냥 식사하셔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관계자들이 한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자, 옥신각신 했지만 별다른 말 없이 갔길래 사장님은 아니 뭐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그래서 뭐 남양주시 그 시장단 그리고 뭐 공무원들 이렇게 와서 드시겠거니 했는데 예약 3시간 전에 돌연 띠리리링 교수님? 네, 이게 이제 사장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그 행사 3시간 전인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책임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예약 취소할 거예요. 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슴이 툭 떨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아니 음식 재료 준비 다 마쳤고 지금 테이블마다 식기까지 다 지금 세팅해 놓은 상태인데 이 취소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뭐 때문에 취소를 하시는 거냐라고 이게 물었더니 자리를 바꿔주지 않아서 취소하겠다. 즉 다시 아이고야. 말해서 의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불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음식 다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배상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시장단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원하겠습니까? 아니 이 기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말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전화 예약했던 관계자는요. 처음에 예약 전화한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그런데 혹시 그 식당에 파티션이 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냐, 높이는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또 이동이 가능한지도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장님은 높지도 않고 뭐 그냥 하셔라, 그냥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이나마 이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사장님은 이 사전에 테이블이라든지 파티션 이런 것들 이동해야 한다든가 이런 자리 배치 관련한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얘기를 들으려고 관계자랑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더 이상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뭐 파주시청이며 남양주시청이며 다 전화 걸어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또 그러다가도 너무 답답해서 그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주최하는 본부가 또 멀지 않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직접 찾아가서 뭐 상황 설명했는데 그 남양주시 그쪽은 그 30분 전에 갔는데요. 해서 결국 연락이 닿진 않았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요 정말 아무런 소득도 없이 터덜터덜 식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100명분으로 준비한 음식 재료들을 본인 손으로 하나하나 버리면서 우셨대요. 자, 그런데 그날 저녁 8시쯤에 여러 차례 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던 그 책임자한테 드디어 콜백이 옵니다. 두 사람이 나눈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요식업집이지 아니, 그러면 행사장이 아니죠. 지금 저희가 오늘 행사 만찬 장소로 다시 잡은 장소에 여기는 왜 그걸 해주시는데요? 여기 서비스 주세요. 그것도 그러면 사장님 사정이시고요. 저희는 그 집에서 못해요. 사장님 그런데 집에서는. 이 음식을 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는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저희 행사 당일날 사장님이 세팅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희 사정을 아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이 행사장이에요. 저희는 오늘 요식업장이에요. 행사장이 망할 뻔했어요. 아니 행사장이에요. 요식업장이에요 여기가. 아니, 저희는 밥 먹으면서 행사가 돼요. 요즘 한정식 집들 다 돼요. 그럼 되는 집을 잡으셨어야지 처음에. 자, 박 교수님. 네.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도리어 소리를 지르셨어요. 왜냐하면 행사, 물론 뭐 이 얘기는 이제 자리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사장님 말씀이 훨씬 더 옳죠. 왜냐하면 만약 정말로 그 행사가 중요했다면 사전 답사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사전 답사를 했을 때 이 배치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셨던가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예약하셨을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장님이 100인분을 미리 지금 준비해 놓았고 그거를 다 폐기 처분하고 음식도 아깝지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기실 때는 아닌데 뭐 이분은 지금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리 배치를 못 해줬으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집에서는 다른 음식장은 배치도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크도 준다. 아이고야. 여기 서비스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도리어 따져 물었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그건 아니다. 예약 취소에 된 것에는 책임을 물어달라라는 주장이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방송 직전에 말이죠. 남양주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내일 이 식당 사장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이 얘기 듣고 만약 사건 반장에서 오늘 이걸 다루지 않았더라면 과연 두 번째 이게 파주에 있는 식당이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식당이었더라면 그렇죠. 다른 결과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건 계약이거든요, 사실은. 만약 정말 필요했다면 계약서 작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미리 어떤 행사 상황에 대해서 조건을 좀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공무원 하다 보면 예.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랬던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결국 계약이 성립됐고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잖아요. 미리 얘기를 하든가 그런 상황에서 250만 원 돈을 날린 상황이라면 저는 물어줘야 된다. 손해배상을 하든 그 정도 손해배상을 꼭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뭐 좀 사과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박 변호사님 시장님 그게 시장님인지 알 수 부시장인지는 없죠.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뭐가 좋습니까? 뭐 군대처럼 쭉 써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까? 글쎄 밑에 사람들에게 난리를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내일 진짜 찾아가셔가지고 제대로 좀 사과하시고 좀 원만하게 해결 좀 해주세요. 어제 전해드린 이 제보 사건이죠.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이 경기도 파주의 한 식당에 100인분 예약하고 3시간 전에 취소해서 막대한 노쇼 피해를 입혔던 그래놓고도 보상 못 해준다 했던 바로 그 사건. 오늘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그 해당 식당을 찾아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노쇼를 통보했던 해당 직원 역시 현장에 찾아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다고 하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피해 보상일 텐데요. 보상하기로 했답니다. 당연하죠. 진작에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니? 자, 이 숙명여대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여성 직원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사건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숙명여대 인근에 있는 한 카페에 남성 손님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해당 카페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 편이어서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한 명이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매장의 근무자는 전부 여성이고요. 여성 직원은 오후 시간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남성 손님이 점퍼에 검은색 바지, 흰색 운동화 차림, 사선으로 가방을 맨 채로 초록색 장우산을 들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한 테이블에 남녀 손님 2명만 있었고 직원의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계산대 앞으로 와서 메뉴판을 한참 보다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손님들이 가고 남성 손님과 여성 직원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빵을 주문해서 직원은 손님에게 준비된 빵을 이렇게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자, 여성 직원은 홀 옆에 있는 테이블로 돌아가서 이 빨대로 음료를 마셨답니다. 그런데 마시자마자 싱크대로 달려가서 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직원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마시는데 이거를 빨대로 딱 빨아들이는 순간 정말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딱 반 모금 것 정도 삼키는 동시에 제가 뱉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컵에다가 코를 대고 이상해서 맡아보니까 너무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고 한 번도 이런 냄새는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예 저희 매장에서 날 수 있는 냄새가 아니었어요.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마신 게 아니라 마시고 있던 거였어요. 그렇죠. 자, 처음 마셨을 때랑 갑자기
나중에 마셨을 때 맛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맛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퇴 뱉었는데 그 순간 도대체 이게 뭐지? 딱 번뜩였습니다. 자, 이 남성 손님 한 명이 떠올랐는데 이 손님이 사실은 음료를 주문하고 빵도 주문하고 1시간가량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행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수상적인 행동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뭔가 메모를 하면서 힐끗힐끗 직원을 쳐다보는 모습, 또 휴대전화도 보다가 또 힐끔힐끔 쳐다보는 좀 나오고 있죠. 뭘 먹다가 쳐다보고 직원이는 좀 계속 응시하는 모습이 그러네요. 좀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가고 나서는 더 노골적으로 쳐다봤다라고 하면서 자꾸 보니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라고 이게 질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조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음료에 무슨 장난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1인 매장이다 보니까 손님과 나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여성 직원분은 뭔가 이제 촉이 왔던 거죠. 곧바로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남성 아까 보신 그 손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주섬 툭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직원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가방에서 꺼냈고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왔고 주문을 하는 동시에 제가 만들려고 주방으로 도는 순간 음료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는 장면이 나왔던 걸 본 거. 가방에서 꺼내는 그 상황 자체도 준비해 온 거지 그 자리에서 제조한 건 아니니까 그 남성분이 준비해 왔던 어떤 물질을 제 컵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을 본 거고 그거를 보는 순간 역시나 의심됐던 상황이 맞았었구나 그런 생각이 더 깊게 들었던 거고 더 많이 기분이 안 좋을 뿐더러 제가 일단은 소량이든 섭취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일부가 조금은 입에 머금었다는 것도 그렇고 더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CCTV에 포착된 남성의 행동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성은 여성 직원 쪽을 보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고 바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힐끗 직원 쪽을 바라보다가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다고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서 만지작거리다가요. 주머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서 반대쪽 바지 주머니에 옮기는 듯한 동작과 함께 또 아무렇지 않게 빵값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직원 쪽을 또다시 흘끗 이렇게 보더니 직원 테이블에 놓여있는 음료에 무언가를 툭 이렇게 넣고 갔다고 합니다. 더 소름인 건요. 남성 손님은 다시 자리에 또... 잠깐만요. 지금 음료에다가 저렇게 놨죠. 저렇게 슬쩍 넣었어요, 지금 방금. 네. 자, 지금 저렇게 넣은 겁니다. 더 소름인 건요. 남성 손님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서 앉아서 여성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뚫어지게 세상에. 쳐다봤다고 합니다. 와, 이게 세상에 다 잡혔어요. 자, 그런데 CCTV를 계속 돌려보는 사이 저 남성 호련이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 직원이 좀 이상해가지고 비린내가 나니까 음료를 바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CCTV를 돌려보고 있는데 사실은 저 남성이 혼자 있었는데 1시간가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그럼 음료수에 언제 어느 때 어느 물건을 탔나 싶어서 그 한참 보는데 그 사이에 이 남성이 여성을 딱 보더니 심정리를 하는 거예요. 저게 주섬섬 하더니 반납대로 가가지고 음료를 반납을 한 뒤에 그리고 초록색 장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때 직원이 보면은 확실한 증거도 없고 범인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제지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놓친 거 아니야 해가지고 마음상에 있는데 그런데 CCTV를 다 본 뒤에 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당시 와가지고 감식반이 왔는데 당시에 저 남성분이 먹다 남은 음료라든지 감식반이 왔네요. 빨대, 컵 이런 걸 가져갔습니다. 컵 같은 경우에는 지문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가져갔고 그리고 경찰이 아마 세심하게 여성 직원한테 혹시 이상이 있냐 이렇게 몸을 꼼꼼히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다행히도 먹질 않고 먹자마자 뱉었기 때문에 아마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저 음료가 사실은 독극물인지 아니면 다른 이상한 마약인지는 좀 더 조사를 감식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찰 감식반이 와서 그 증거물들을 지금 가져가는 모습 보셨는데 자, 정말 뭐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뱉지 않고 삼켰더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제보를 하실 정신은 있었을지도 의문인데 말이죠. 자, 경찰이 이 돌아간 뒤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남성의 의심스러운 행동 교수님 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처음에 음료수를 이제 주문하고 그다음 빵을 주문했잖아요. 근데 의뢰 이제 신용카드를 쓰는데 이 사람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이제 모바일 쿠폰을 썼어요. 근데 뭐 모바일 쿠폰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사람 모바일 쿠폰을 쓰면 좀 신원이 안 들킬 수도 있잖아요. 지인한테 선물 받을 수도 있고 중고 거래에서 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쿠폰이 보니까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2만 원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도 좀 전화해보고 그 모바일 쿠폰 관리하는 업체도 연락을 했는데 둘 다 이거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 카페에서 쓴 내용만 가능하다, 확인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뭔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정체불명의 이물질 뭔가 정말 탑 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질의 정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약물이나 독극물이면 어쩝니까?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인데 실제로 지금 감정을 한 상황이고 결과는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마약일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충격적이고 범죄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물건이라도 사실 먹는 어떤 거기에 넣는 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요. 지금 CCTV 확보해서 동선 파악하고 있고 또 문제는 이 남성이 썼던 모바일 쿠폰 사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서 누군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영장 신청한 상황이고 다만 이 직원분 몸에 이상이 있는지 좀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경찰이 요청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못 잡는 거잖아요. 얼굴 공개되면 잡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요. 이상한 짓 했잖아요. 예. 최소한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마약이든 그게 뭐 물건이든 손괴죄 내지 상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해결책은 사실 간단한데 그럼에도 이 직원분은 상당히 좀 놀라 있고 겁에 지금 빠진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 직원분이 저 일이 벌어진 다음 날 저희한테 바로 제보를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앞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이걸 똑같이 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지금 만약에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학생이 있으면 만약 가족이나 동생들 있으면 전화할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라. 왜냐하면 솔직히 저 같으면 저 음료수 저 마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너무 좀 정신없이 그냥 목마르거나 이제 습관적으로 마시지 맛을 잘 감별하지 않으면서 마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마시고 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여대 앞에서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이 제보하신 분께서 정말 다시는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감식에 지금 한 달이 걸린다는데, 자, 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얼굴 공개하세요. 제발 좀 공개 좀 하세요. 얼굴 까주세요. 막 참 이게 박지민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 아무튼 저희는 원본 영상을 봤습니다. 얼굴 특징 저희는 다 압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빨리 자수하세요. 예, 내 거 맞다, 자수. 자, 지난 5일 저희가 제보로 전했던 사건이죠. 숙명여대 앞 카페 이 여직원 음료에 뭔가를 저렇게 몰래 넣던 저놈. 사건 반장 방송 나가고 여기저기 보도되고 유튜브 조회 200만 뷰 넘고 하니까 벌벌벌 떨다가 방송 열흘 만인 어제 자수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음료 속에 집어넣었던 게 뭐냐일 텐데요, 박 변호사님. 자, 그게 좀 충격적이게도 자신의 책을 음료수에 넣었습니다. 사건 반장 방송 나가고 아마 불안감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12일에 경찰에 가서 차수를 했고요. 만약 자신의 책이라면 재물손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입건된 그런 상황이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여직원. 순간적으로 비린 맛이 나서 그냥 뱉었고 안 먹었는데 나중에 국가수에 이제 이걸 의뢰해 보겠다라고 했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책이라고 자수를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당시 자신의 어떤 신분 감추려고 쿠폰 사용했다는 것도 아마 우리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 사실 이거 성범죄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딱 보세요. 원래 방송 심의 규정상 저런 인간들 얼굴 블러를 칠 때는 전부 다
덮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추가 범행을 막을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눈 부위만 저렇게 가렸더랬죠. 최소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길 바라면서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름 작전이 통한 셈이 된 건데 뭐가 됐든 검거가 됐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저희 진짜 이렇게 할까 봐요. 진짜 좀 꼭 잡혀야 될 놈, 모든 놈이 다 잡혀야겠지만 진짜 그중에서도 잡혀야 될 인간들은 저렇게 눈만 가리는 걸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왜 욕하세요? 내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가까이 가자마자 갑자기 엎드려서 강목을 집어들고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징역 갈 거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면서 강목으로 이제 계속 때리다가 강목이 부러지니까 바로 제 옆에서 셀파이프를 주워서 어떻게 도망갈 겨를이 없더라고요. 제가 쓰러져 있는 그 때린 사람이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서 웃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지나가는 그 목격자분이 없었으면 그냥 맞아 죽었겠구나. 거기가 CCTV도 없고 그냥 죽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경찰 진술하면서 어디를 많이 맞으셨어요 하는데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라고 하는데 그때 딱 순간 들더라고요. 대보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무안군에서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인데요. 아버지를 도와드릴 일이 있어서 올해 1월에 아버지 집 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요. 이때 산책로를 가려면 60대 남성이 사는 이웃집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집은 이 피해자가 사는 집과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데 이웃 남성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랑이를 하다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 그냥 이웃이었는데 별로 왕래는 없었대요. 자, 그런데 그 이웃이 갑자기 야, 너 이리 와봐,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라니까 한번 가봤다는 거죠. 자, 그 이후 사달이 난 겁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지나가는데 왜 욕하세요? 내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가까이 가자마자 갑자기 엎드려서 강목을 집어들고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징역 갈 거 죽여버려야겠다고 하면서 강목으로 이제 계속 때리다가 강목이 부러지니까 바로 제 옆에서 셀파이프를 주워서 어떻게 도망갈 겨를이 없더라고요. 강목의 쇠파이프요? 전직이 뭐예요, 저 양반? 네, 그 전직 경찰이었던 분이에요. 도대체 경찰이었던 분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피해자분이 이어폰을 끄고 이제 걔랑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이제 이어폰을 꽂으니까 맨 처음엔 안 들렸는데 딱 보니까 소리를 지르길래 이어폰을 딱 빼니까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집 앞에 개를 끌고 가냐 죽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뭐 강목을 꺼내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고요. 팔, 다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이 사람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쇠파이프를 들고 폭행했습니다. 자, 팀장님 혹시 댁에 그 현관에 강목하고 쇠파이프 두십니까?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 주먹을 믿으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대문에다 그런 걸 이 뒀을까요? 주민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강목과 쇠파이프를 대문 벨트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해자가 키우는 반려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가 키우는 반려견이 사실은 풀어서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무서워도 했지만은 또 반려견이 그 이웃 주민이 키우는 가축을 또 물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문까지 설치한 건데요. 사실상 그 반려견이 또 대문 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문 밑으로 나오지 못하게 강목하고 그 파이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즉 반려견이 이제 마우스 이렇게 막아놓은 곳인데 그 강목과 쇠파이프로 이웃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범행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 남성 목격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안 죽었네? 자, 이런 얘기를 그 가해자
육성을 들었다는 거죠. 피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쓰러져 있는 저 때린 사람이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러면서 웃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때 그 지나가는 그 목격자분이 없었으면 그냥 맞아 죽었겠구나. 거기가 CCTV도 없고 그냥 죽었겠구나 이 생각이 이제 경찰 진술하면서 어디를 많이 맞으셨어요 하는데 머리를 많이 맞았어요라고 하는데 그때 딱 순간 들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예. 저 가해자가 저 쓰러진 여성을 보고 웃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전직 경찰이. 전직 경찰인 이 가해자가 이웃 남성이잖아요. 충격적인데 사실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다가 쇠파이프로 때리진 않고 강목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사진 보면 강목 부러진 거 옆에 보이죠? 아, 그러네요.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봤던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아이고야 아직도 안 죽었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가해자가 또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도착했고 나중에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박 교수님 이 뭐예요 도대체? 상처난 것 좀 봐. 네, 전치구주입니다. 전치구주. 뭐 대단한 싸움이 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를 데리고 집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에서 싸움이 난 건데 전치구주가 될 정도로 이 여성을 때린 거예요. 근데 뭐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전조 증상이 좀 있기는 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 집 앞으로 개를 데리고 지나가면은 화를 내고는 해서 아니 그 집안 안에다가 우리 개가 무슨 용변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밖에는 국가 땅이니까 국가 땅에 아이가 좀 뭐 용변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쪽에서 너무 싫어하니까 피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꽝꽝꽝꽝 두들기면서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망치를 들고 한번 온 적이 있대요. 그때 무서워서 대꾸도 안 했는데 그 후에는 서로 피해 다녔고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지만 뭐 서로 그냥 말없이 지나가게 돼서 이날도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전직 경찰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다는데 그 동네에서 힘 좀 꽤나 쓰는 사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전직 경찰이 가해자인데 가족들도 뭔가 한가닥 하는 걸로 피해자는 좀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해자가 전직 경찰인데 이 가해자의 아내는 전직 전직 시의원이라고 하고요. 또 처남 같은 경우는 현직입니다. 도의원.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 동네에서는 셉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가락 하는 집안을 느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방망이 처벌 받는 거 아니냐 우려하고 있는데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문제는 가해자한테 연락 온 적은 없고요. 가해자 아내 정도 죄송하다는 문자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행동했냐 하니까 그냥 흥분해서 가해자는 그렇게 했고 자신이 왜 그런 행동이 잘 모른다.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이웃 남자인데.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두렵다고 합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짧게 딱 한 문장으로만 말해주세요. 저렇게 뭐 전직 시의원이고 뭐 현직 뭐고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 없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진짜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정의 어떤 근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인가?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가 이제 친하게 지내온 이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3년 전쯤에 결혼을 했고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친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 남편과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왔대요. 이제 제보자도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보자도 출산을 해서 아이가 4개월인데 이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더 돈독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지난달 19일에 제보자 부부는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보자가 술을 너무 좀 빨리 마셨는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 소파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분이 제보자 이 아내분입니다. 자, 내 집이잖아요. 남편도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취했어도 내 집에서 내가 자는 게 무슨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침이 되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여보, 자기야, 일어나, 뭐 이렇게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깨웠고요. 남편이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죠. 친구 남편이 제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실 이 남편도 중간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다가
그 지우려다가 보니까 저 장면이 찍혀 있는 것까지 목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 남편에게 일어났으면 어제 뭐 술 마시고 일어났으면 빨리 와달라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먼저 혹시 무슨 일 있었냐? 우리가 어제 실수한 거 있으면 먼저 사과할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답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일단 뭐 친구는 울고 그 친구 남편은 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친구 남편으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안하고 뭐 어떻게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상황이 그 카메라에 잡혔으며 무슨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저렇게 막 사과를 하고 얼굴을 못 들었던 걸까요? 자, 당시 제보자의 남편, 친구까지 집에 버젓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 당시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차마 영상을 보지 못했다가 경찰 신고를 하면서 그 영상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과 친구가 나간 사이,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제 친구랑 둘이서만 이제 편의점을 갔다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그 친구가 이제 제 남편 손 갖다가 자기 옆구리 댔다가 막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요. 네.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그 사이에도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짓을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두 개죠. 뭐 자, 두 부부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보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제보자의 남편과 이쪽 부부까지 합쳐서 네. 1대 3의 구도예요, 지금. 다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뭐 문제가 좀 없던 상황이고 남편이 본인의 실수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홈캠을 좀 확인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친구의 남편하고 이런 행동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영상이 좀 더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하고 저 제보자 친구가 술 떨어져서 편의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사러 갈 때 남편과 제보자의 여자친구죠. 그 남은 사람은 이 제보자의 친구의 남편만 남아 있는 거죠. 두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저렇게 누워 있을 때 저렇게 영상을 좀 찍는 모습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자기 친구의 그렇죠. 자기 처의 친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자기 아내의 친구한테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옷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촬영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나중에 이 휴대전화로 찍은 다음에 혼자 성행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도 찍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죠. 저 집에 홈캠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친구 남편의 범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보자분 말고 나머지 3명의 행동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셋이 또 술을 먹다가 일단 친구 남편이 화장실로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러면 제보자의 남편하고 그 제보자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또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다가 심지어 두 사람이 그 친구가 남편을 끌고 세탁실 쪽으로 또 갔답니다. 세탁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고 나머지 이제 친구 남편은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와서는 아니, 왜 자기들이 손을 잡어?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저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하고 제보자의 남편이 저렇게 다른 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친구 남편이 나온 거거든요. 친구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저기서 지금 다른 남자랑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지나쳐서 다시 제보자 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성추행을 했고 심지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그 자기 아내가 가 있는 다른 남자하고 가 있는 세탁실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박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 4명의 인간 중에 제보자만 제외하고는 셋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좀 심각하네요. 네, 저 친구 부부란 사람은 뭐 서로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남편도 뭐 크게 잘못을 했죠. 남편이 본인의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부인이 당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어쨌든 싹싹 빌면서 사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저희도 손이 떨릴 정도인데 이걸 지금 겪은 분이 오늘 제보하신 거고 겪은 분은 남편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거기에 지금 성추행도 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불쾌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수치감, 배신감, 분노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심적 고통 때문에 지금 10kg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4개월 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하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제보자 남편 그리고 친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이 친구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일은 말 그대로 이건 형사적인 범죄잖아요. 자, 이들 부부 제보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었을까요? 자, 제보자와 친구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얘기했다시피 진짜 기억이 없어. 최소한에 너가 내 친구라면 난 술이 먹었어도 내 남편이랑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나를 두고 너네 둘이 술 사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너가 너 남편을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그 상황은 심각지도 못했지. 나도 충격적인데 넌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겠지. 나는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 범죄자 병력 나오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자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친구 부부도 모든 걸 용서를 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보고 너무 분노가 커져서 결국 경찰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친구 부부가 사건 다음날 집에 간 뒤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보자가 먼저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날 일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연락 먼저 안 한 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제보자는 법적 처벌은 받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쳤는데 이후 지금까지도 친구 부부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건 좀 형사적으로 다뤄야죠.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범죄가 되냐면 준 강제추행 내지 준 유사 강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카메라 불법 촬영죄도 지금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되는데 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글도 올리고 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합의 정도 하면 된다. 몇 천만 원 주면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이 남성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진짜 홈캠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와, 집에 진짜 홈캠을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상황이라서 저 오늘 가야 돼가지고 저기 마트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화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찍어 지금? 어머 여기 왜 찍어 지금? 지금 왜 찍어요? 아니. 경찰이에요? 저희 경찰인데 여보세요? 확인하셨나요? 지금 보험사기 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돈 없어가지고. 너 잘 걸렸다. 근데 핸드폰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핸드폰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너한테 얘기해줘야 돼? 왜 빌려달라고 하신 거냐고요? 자체 개 노릇하는 주제에 제보자가 직접 촬영하신 저 영상에는 욕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편집하는데 애를 먹을 정도였는데 자, 보셨잖아요. 정말 맨 처음에
얌전하게 저기 휴대전화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던 사람이 갑자기 너 잘 걸렸다. 너무나 좀 무섭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지난 15일 충남 천안의 한 골목길에서 찍힌 거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여성이 제보자분은 이제 남편하고 어린 자녀를 태우고 가던 중이었는데 휴대전화를 들고 뭔가를 촬영하는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 여성이 결국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를 했거든요. 경찰에서 뭐라 그랬냐라고. 자, 지금 다가옵니다. 예, 하니까 저 여성이 하는 얘기가 이 제보자의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깜빡깜빡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상황에 차는 멈춰 있고 저 여성이 다가오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했다는데 아니 지금 차는 멈춰 있었고 멈춰 있다가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서서히 출발했다고 해도 얼마나 세게 부딪혔길래 뭐 거기 뭐 팔, 다리, 무릎, 발목, 손 아프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사고는 접수가 됐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 여성을 오히려 이 사기라든가 무고 또 아이한테도 막 욕설을 하고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까지 같이 지금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저 차량에 연락처가 있었답니다. 근데 저 여성이 또 그걸 찍어가지고 문자로 막 욕설도 보내고 온갖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그 문자 내용에 따라서 그걸로도 협박이나 공갈 같은 것도 추가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법적인 건 그렇고요. 교수님께 짧게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뭐 다중인격의 소유자인가요? 뭔가요, 이거? 글쎄요, 저거는 뭐 좀 저렇게 보통 행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뭘 이렇게 찍고 오는데 무슨 휴대폰을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시비를 걸기 위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엉성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무섭습니다.